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경기 직후에 빨리 리뷰를 하고 자러 갈까 싶습니다. 내일 뭐 되더라도 오히려 리뷰할 시간이 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리뷰를 하나 찍고 갈까 싶습니다. 자, 오랜만에 뭐 좀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편안하게 승리를 거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르단을 원정에서 2대 0으로 잡으면서 최근에 이제 좀 굉장히 시끄러웠죠. 뭐 국정감사에도 막 이제 협회 분들이 나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찌됐든 뭐 경기는 저는 뭐 지는 거 보고 싶진 않아요, 사실. 다들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쪽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랜만에 좀 편안한 승리라서 예, 괜찮게 본 경기 이렇게 총평을 드리면서 경기 리뷰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사실 뭐 이슈잖아요. 그런 어떤 협회 행정 차원의 문제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막 논평하고 저까지 논평하고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냥 경기만 가지고 리뷰를 하고 갈까 싶어요. 네. 자,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요르단하고 이번 경기가 조금 이제 걱정이 되셨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겠죠. 아시안컵에서 이제 요르단한테 혼쭐이 나면서 결국 이제 4강에서 탈락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좀 깔끔하게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 일단 경기 내용 자체는 우리나라한테 합격점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러면 전혀 이제 이 축구가 이제 문제가 없고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또 성적을 낼 수 있는 축구였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 갈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에서는 좀 눈에 띄었던 점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요르단이 이제 어떻게 경기를 운영할 것인가,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경기였다고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 A매치 리뷰를 제가 이제 굳이 막 그 한참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그 경기 끝나고 리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경기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팔레스타인전 비기고 그 다음에 오만이었나요? 오만전에서 이겼는데 오히려 오만전이 더 문제 같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그런 말씀 드렸던 취지가 팔레스타인전은 결과는 뭐 안 좋았는데 그래도 찬스도 만들고 90분 내내 그래도 주도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만전에서는 주도권을 못 쥐고 있는 시간들이 많았고 결국 그런 데서 이제 실점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상태인 거냐? 요거에 대한 약간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번 경기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 요르단이 전반 초반에 강하게 전방 압박을 걸면서 우리나라한테 좀 싸움을 걸어오는 형태로 경기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경기를 전체 다 풀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전반 초반에는 좀 쉽지 않은 경기 흐름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력이 떨어지는 팀이 전력이 본인들보다 강한 팀을 상대로 90분 내내 압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이게 뭐 전력이 비슷한 팀들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90분 압박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찌됐든 개인기량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시간대별로 설정해가지고 이때 압박 걸고 이때 좀 내려서고 이런 식으로 걸게 돼 있거든요, 사실 경기 운영을. 근데 어찌됐든 전반 초반에 위기를 잘 넘어가면서 전반전 중반부터는 흐름을 잡고 또 득점도 나오고 하면서 경기를 그래도 수월하게 풀어간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잠깐 바둑을 불러올까요? 그래서 제가 좀 좋게 봤던 점들하고 근데 이제 좀 의문이었던 점들 또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번 경기에서 제가 눈에 좀 띄었던 부분은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라인을 우리나라 쪽에 우리나라가 높게 잡은 걸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게 아니라 사실은 전반 초반에는 거의 뭐 이렇게 상대가 많이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시도하는 형태로 많이 올라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황인범 선수나 뭐 박용우 선수가 내려오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때 약간 거의 묻어 나오면서 거의 줄 데가 없게 만들어버린 이런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우리나라가 이런 데서 어떻게 풀어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보여주지 못한 게 좀 된 것 같아요. 클린스만 때도 사실 그랬던 것 같고
지난 그 A매치 2연전 때도 사실 불안했던 면이 좀 있었죠. 저는 그렇게 봤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좀 접근 방식을 달리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유효한 뭐 완벽한 정답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 유효한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를 좀 적절하게 잘 쓴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실 전반 초반에 아마 롱패스가 여러 번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나 이명재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공 잡자마자 여기서 볼을 이렇게 막 돌리다가 본인이 딱 잡아서 여기서 지금 이제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같으면 이명재 선수도 울산에서도 플레이가 그렇고 원래도 본인이 좀 풀어가는 거 좋아하는 선수니까 뭐 밀고 올라올 수도 있고 여기서 뭐 밀고 올라오다 여기 내주고 뭐 다시 돌리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게 후반전에는 거의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전반 초반에는 이렇게 하는 거 대신에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이 뒤를 때려버려서 주민규 선수가 이제 그 야잔하고 마치 K리그를 보는 것처럼 야잔하고 이제 붙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두세 번 정도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경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면서 상대 뒤쪽에다 때려놓으면 우리나라 선수가 뛰어가면 얘네 내려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 미드필더가 쫓아갈까요? 안 쫓아갈까요? 여기서 혹시라도 안 쫓아갔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이라도 이겨버리면 여기 올라오는 선수들한테 그냥 얻어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다 내려가요. 그죠? 내려가서 또 같이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같이 올라갈 수 있고 라인은 위에다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뒤를 노리는 형태로 상대 라인을 뒤로 밀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힘싸움을 계속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놓는 어떻게 단순하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 같이 개인기량이 좋고 음, 상대가 이제 압박을 아주 거세게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되게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나름대로 적절한 해답을 내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 초반에 이제 요르단이 막 열심히 달려들 때는 이렇게 상대편 뒤쪽으로 단순하게 때려 넣고 라인을 올린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상대를 라인을 위쪽으로 밀어놨다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라가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빌드업 편해지는 게 후반전에도 그랬지만 여기서 어 본인들이 이 뒤로 물러날 공간이 많다 그러면 혹은 이제 이 골키퍼한테 백패스를 하고 또 이렇게 쫙 벌려질 수 있는 이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여유가 있죠. 왜냐면 여기 끌려 나올 테니까 그럼 또 여기가 넓어지거든요. 연쇄적인 효과로. 이런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애초에 이렇게 그냥 물려버리는 상황이다. 여기서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피곤하죠, 벌써.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장면처럼. 얘네 최종 라인이 막 한 이쯤 올라와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뒷공간을 노린 거는 나름 적절한 이제 해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한마디 꼭 첨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신에 이제 제가 그런 지난번 A매치 때도 그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렸었고 제가 지금도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 경기력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 방금 같은 방식이 이제 수비 뒷공간을 단순하게 노려서 거기서 뭔가 이제 우리나라가 라인 올라올 시간을 벌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상대가 우리나라보다 강하면 어떨까요? 근데 요즘에 이 전방 압박하는 팀들 중에 전력 강한 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차내고 그다음에 뭐 얘네가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 전진 패스의 완성도가 떨어질 텐데 이거 공 뺏기면 다시 또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풀어나오는 형태들도 좀 시도가 돼야 되고 그런 데서 완성도를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어, 전반 초반에는 우리가 돌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실리적인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실리적인 접근을 했고 그거는 좋았는데 이제 볼을 좀 풀어가지고 나오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은 좀 들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후반전에는 우리나라가 계속 후방에서 볼 돌리고 막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좋은데 이제 그거는 아시다시피 그 한 골의 리드가 있는 상황이다. 혹은 두 골의 리드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상대는 급하니까 막 덤빌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더 쉽게 공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좀 두고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골이 저는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다고 봐요. 그 장면에서 뭐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장면이기도 하죠.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렇게 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 계속 이제 볼을 잡고 점유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갔죠. 요르단한테 약간 그런 식이에요. 너희 나와. 근데 여기서 안 가요. 이렇게 요르단이 이제 아까 전방 압박 시도했던 전반 초반 이후에는 좀 밸런스 잡고 뒤쪽에 이제 밸런스를 뒤에 두고 여기 살려고 그러는데 안 가요. 줬다가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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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여기서 형태가 얘네가 이제 좀 압박하려고 그러면 형태 이렇게 바꿔버리죠. 이렇게 바꾸고 막 이지성 선수 내려와주고 막 이강인 선수 안에 좁혀주고 이 바깥쪽은 그냥 차라리 설령으로 쓰게 해주고 중원에 막 기술 좋은 선수들이 막 북적북적 하니까 여기서 주고받으면서 계속 시간 끄는 거죠. 그러다가 얘네가 어느 순간에 아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딱 치고 여기를 이제 뭔가 깨트리고 나오면 올라가면서 이제 공을 받아가지고 공격하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갈 수 있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골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내려선 팀 상대로 우리나라가 좀 고민해야 될 점들은 밸런스를 깨지 않으면서 이 선제골을 어떻게 넣고 그 선제골을 가지고 어, 경기 전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 예, 그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내려선 팀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된다. 라는 생각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어, 조금 단순했던 것 같기는 해요. 상대가 내려선 상대를 어떻게 뚫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이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얘기랑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실리적인 접근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진짜 그 어떤 요즘에 흑백 요리사가 또한 유행이니까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것 같은 그런 축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 초반에 황희찬 선수가 그 부상 때문에 나갔는데 근데 사실 그게 다 돌파 시도하면서 돌파에 성공하고 나서 사실 그런 반칙을 당해가지고 이제 나가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순적골 장면도 생각해 보시면 엄지성 선수가 이쪽에서 반대 전환시킨 걸 딱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오른발잡이니까 치고 들어오면서 여기까지 치고 들어와서 이제 따라 들어온 이명재 선수. 그래서 사실 전반전에 이제 황희찬이나 엄지성이 이 안쪽에 있으면 이명재 선수가 이제 한 칸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에서 이제 움직이려고 하프 스페이스라고 하는 좀 이 두 번째 채널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뭐 황희찬 선수가 좁히면 뭐 이렇게도 서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움직였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움직인 이유는 이쪽 측면 선수들의 1대1 능력이 워낙 좋으니까 기술이 좋으니까 황희찬도 마찬가지고 엄지성도 마찬가지고 후반에 들어온 배준호도 마찬가지고 또 이강인 선수만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런 기술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이쪽에서 1대1 시키면서 하나하나 풀어가고 여기서 이제 뭔가 균열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적중은 했어요. 제 기억에 아마 여기서 엄지성이 돌파를 시도해서 거의 성공 한 명을 제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뒤로 줬는데 이걸 이명재 선수가 따라오던 이명재 줬는데 이명재 선수가 이제 반대로 크로스를 올렸고 좀 길었죠. 근데 이거를 올라오던 설령우가 잡았고 그 특유의 접기로 접은 다음에 이제 크로스 연결했는데 이게 이제 되게 그 잘 만들어진 득점이기는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 자주 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사람이 공하고 선수를 같이 막아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그 공이 들어가는 거를 막는 게 기본인데, 그죠? 공이 골에 못 들어 이게 골대 못 들어가는 게 기본인데 이 골에 넣는 사람은 또 사람이잖아요. 골에 넣는 그 어떤 주체는 그러니까 이게 수비수들은 공하고 공격수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둘을 같이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면 어느 순간 하나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선수를 놓치죠. 왜냐면 공은 빨리 움직이고 얘네들은 공은 언제 차는지 봐야 이제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명지 선수에서 엄지성에서 드리블 돌파할 때부터 이미 이쪽에 이제 시선이 뺏겨 있었는데 그거를 간결하게 내줄 때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가면 이쯤 되면 이 선수들이 어떻게 가냐면 야 큰일 났다 하면서 이걸 다 쫓아가요 공을. 그러고 나서 주민규가 선수가 앞쪽으로 움직여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가니까 수비수들이 어떻게 돼요? 공하고 움직이는 주민규 확보하니까 이 뒤에서 들어오는 이재성을 전혀 못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그 상대가 촘촘하게 내려서는 수비를 하는 팀을 상대로 전형적으로 뚫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좌우로 크게 흔들면서 어, 이 어떤 이선에서 침투하는 선수들에 대한 마크를 10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리뷰 들으면서 자주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예전에 2019년 아시안컵 벤투 감독 첫 그 아시안컵 때 16강전에서 아마 김진수 선수한테
하고 이용 선수였나? 득점을 아마 합작한 적이 있을 거예요. 16강전일 거예요. 아마 투르크메니스탄전이었던 것 같은데 연장까지 가는 제 기억에는. 근데 그 경기에서 이제 좌우로 흔들면서 이 바깥쪽에서 움직이는 김진수 선수가 들어와서 득점을 했었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여기 촘촘하게 세워 있으니까 이 뒤에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반대편에서 올라온 이용이 있으니까 이용하고 공보다 보니까 이 뒤에서 접근해 오는 선수는 사실 체크를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재성 선수의 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은 굉장히 이 촘촘한 수비를 뚫어내는 전형적인 장면이었다. 되게 잘했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고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후반에도 여유 있게 경기 운영을 하면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어, 마냥 너무 대단하고 너무 잘했고요 막 이렇게 흥분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를 이런 좌우로 흔드는 장면을 그렇게 자주 못 봤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전반전 외에 그런 득점 장면 외에 그렇게 흔드는 장면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의도된 장면이었나? 이명재 선수의 크로스가 좀 길었는데 그거에 설명호 선수 반응을 잘했고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이런 식으로 좌우로 크게 흔드는 것들을 좀 팀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랜 계획 중에 하나였으면 좀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기자회견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경기 끝나자마자 리뷰하고 있는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된다. 예, 유보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경기에서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그 경기를 관통하는 어떤 한 단어를 정한다 그러면 오랜만에 뭐 편안한 승리라고 제목을 정하긴 했지만 실리적인 접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황인범 선수나 뭐 박용우 선수나 좌우로 쭉쭉 찢어주는 패스들을 잘하는 선수들이고 또 이제 그 적극적으로 뭔가 패스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휘두르기 위해서 근데 이게 본인들이 이제 리드도 잡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전 초반에는 일단 상대가 덤비니까 롱킥 좀 적절히 활용하자 이런 전략이었고 그 이후에는 일단 우리가 공격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뺏기거나 혹은 뭐 근데 무리하게 시도한다는 거는 이렇게 종적인 패스들을 계속 시도하다 보면 뺏길 거고 그다음 횡패스도 위험 부담이 있는 횡패스를 한다는 거는 좀 거리가 먼 횡패스들을 하다 보면 이제 잘릴 위험이 커지겠죠. 근데 그거를 적절히 회피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따라 이제 그 박용우 선수하고 황희모 선수가 유난히 좀 짧은 패스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코칭 스태프의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그 짧은 패스를 많이 하는 덕분에 뭐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점유율이 높죠. 근데 점유율은 아무것도 말하진 않아요. 이게 뭐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진 않는데 대신에 좀 좋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슛패스들이 많아지면서 뺏길 위험이 적은 패스, 안전한 패스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득점이 1인 그래도 전반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짧게 하면서 안전하게 패스를 계속 돌려도 크게 이제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경기였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음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팀한테 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못 하거든요. 예, 이렇게 못 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보고서 '야 우리나라 짧은 패스 진짜 잘한다.' 이렇게 막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이게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짧은 패스를 안 한 것도 되게 실리적인 접근이었고 일단 결론적으로는 다 들어맞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다 들어맞은 거였고 경기 플랜을 준비한 대로 잘 승리를 따낸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2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1분 동안 그럼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편안한 승리였어요. 결과적으로 편안한 승리였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인터뷰가 지금 저 인터뷰 안 보고 바로 들어왔거든요. 지금 1시 딱 30분인데 인터뷰를 안 보고 들어와서 어떤 총평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경기 준비한 대로 계획을 세운 대로 그대로 흘러간 경기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준비해서 실리적으로 잘 풀어낸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 내용에는 어느 정도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는 이 내려선 팀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만들고 득점을 만들 것인지 방법론이 있느냐 그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쇼패스도 많이 하고 위험성이 없는
좀 낮은 안전한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이게 그 방금 말했던 득점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할 수 있는 플레이였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그 좀 더 완성도를 높여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대 압박 들어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어, 완성도를 높여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뭐든 어쩔 수 없죠. 일단 홍명보 감독님이 오시고 세 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당장 이렇다 저렇다 막 뭔가 깊은 분석을 하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이번 경기는 잘했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하지만 개 잘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해놓으면 막 믿어도 돼. 막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좀 실리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월드컵에서도 진짜 실리적인 접근만 해가지고 성적을 낼 수 있느냐. 경기 내용도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조금 더 발전시킬 여지는 있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이 총평 드리면서 하나 놓친 얘기가 있어가지고 하나 더 하고 가자면 전방 압박은 참 아쉬운 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가 굉장히 부지런히 상대 그 볼 잡은 거 롱킥 나오거나 할 때 잡아주러 가는 건 알겠는데 그게 약간 좀 홍명보 감독님의 그 실리적인 성향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성향 자체가 그 상대를 가둬놓고 패려고 압박하는 게 아니라 약간 우리는 수비적으로 너희가 점유를 잡고 있으면 굳이 안 나간다. 약간 수비적으로 하면서 이제 상대의 어떤 전진 패스에 길을 좀 막아보려고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느낌인데 이게 지금 최신 트렌드는 아니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가둬놓고 패려고 전방 압박하는 게 좀 더 트렌드인데 그런 건 아니라서 조금 아쉬운 점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공 뺏겼을 때 재압박하는 거 그거는 좀 어떤 훈련이 된 것처럼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줬던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그 오영규 선수 득점 장면에서도 그 순간적으로 박용우 선수가 이제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텐데 워낙 아시안컵에서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어찌됐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수비력이 아예 없진 않다. 박용우 선수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용우 선수한테 네가 쓸어줘 이렇게 시킬 게 아니라 박용우 선수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서 강하게 부딪혀주면서 좀 한정적인 수비적 롤을 좀 잘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두 번인가 뺏어내고 찬스를 만들어내는 장면을 보면서 음, 그건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경기였던 것 같고 또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오늘 보니까 엄지성, 배준호, 그다음에 막 홍현석 어린 선수들이 막 잘하더라고. 오영규 선수도 수원 삼성에 있을 때보다 훨씬 자신감이 붙어 보이고 과감해진 게 뭔가 지금 다른 세계에서 유럽에서 좀 뛴 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기자 딱 시작했을 때 96년생들이 막 떠오르는 시기였어요. 그게 이제 나상호, 황인범, 황인범도 경찰 있을 때, 아산무궁화 있을 때였는데, 김민재, 지금 이제 조유민 이런 선수들이 다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이 다 주축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제가 그게 2018년에 아시안게임 취재 갔을 때였으니까 한 6년이 지났죠. 6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 2000년대 이후에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 뭐 먼저 조금 먼저 들어왔지만 그 선수들이 이제 또 다른 파란을 일으키면서 이 경쟁 구도를 흔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좋은 일이고요. 선수들이 다 개인기량이 너무 좋아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진짜 이 팀의 색깔이 확실해지면 더 좋은 경기력 하고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봤고요. 오랜만에 재밌게 봤고 네, 그랬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라크전도 잘 해주리라 믿으면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 최근에는 원래는 뭐 이런 잘한 경기 깔끔한 경기 하면 막 리뷰하면 막 신나서 했었는데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조심스럽긴 하네요. 어쨌든 경기 결과 그냥 90분 리뷰를 이렇게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한번 보내시고 그 다음에 또 이라크전 끝나고 리뷰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